네, 매주 수요일의 코너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.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? 네, 모처럼 만에 푹 쉬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연휴 시작 전에 발표된 지지율, 그 연휴 도중에도 나온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네. 집권 여당에게는 좀 좋지 않은 성적표였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일단 지지율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27%를 기록하면서 취임 후에 최저치고 지난주보다도 2.9%포인트 하락한 거고 주간 최저치였던 2022년 8월 이때보다도 좀 낮은 수치거든요. 네. 이거는 뭐 거의 비상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자꾸만 뭐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한가한 얘기고요. 이게 있습니다. 그 후보 시절의 지지율과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지율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. 네. 후보 시절의 지지율은 아시다시피 경쟁자하고 대비해서 내 지지율을 얘기하잖아요. 예. 경쟁자가 25%인데 내가 27%다.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간발의 차이로 이제 대선에서 신승을 거둔 거 아닙니까? 그때 네. 보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꽤 네. 있었어요. 예. 후보 시절에. 그럴 때는 정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. 이런 코멘트 하는 게 나는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가겠다. 뭐 괜찮은 멘트예요. 근데 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뭐죠? 국정 수행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겁니다. 그렇죠. 긍부정을 묻는 거예요. 예. 경쟁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이거 질적으로 달리 봐야 되고요. 그런데 지금 리얼미터도 그렇고 갤럽도 그렇고 갤럽은 20%까지 20%. 나왔으니까. 예.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도 그 조사 기준으로는 이 정도더라도 최저치가 나오는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봐야 되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도 그렇지만요.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찬반 평가다 보니까 이제까지 보면요.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당 지지율보다 평균적으로 늘 높아왔습니다. 아주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는. 예. 정당 지지율은 여러 정당 중에서 그 자신이 그렇죠. 차지하는 거니까. 지금 정당이 또 개수도 많기도 하고요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동반 하락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네.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게 일상화돼 버렸습니다. 일상화돼 버려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요. 당에 대한 리더십을 또 제대로 발휘하기도 힘들어집니다. 예. 여론조사 수치는 국민들이 국정 운영에 대한 내리는 평가기 때문에 조금 분리해서 좀 볼 필요 있다. 좀 네.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있다. 이런 말씀이셨고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의힘도 동반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에 30% 아래로 떨어진 거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게 여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 같은 게 당으로 이제 옮겨와서 한동훈 대표로도 좀 어쩔 수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.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고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분발해야 될 측면도 있고 양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. 근데 보는데 이렇다 할 대표에 취임하고 한 지 2달 가까이 되는데 뚜렷한 실적을 낸 게 없다 하는 게 제일 아픈 대목 같아요. 네. 여러 가지 것들을 내걸었어요. 근데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여야 의정, 그 사저협의체 출범도 뭐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조금 왜 그렇지 하는 이런 좀 그 답답함이 반영된 게 아닌가 보여주는데 네.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.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기 때문에 이거를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동방 상승으로 이끌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? 당정이 이제 다 뭐 심기일전하고 분발을 해야 되겠지만요. 당이 좀 앞장서서 그 변화를 좀 이끌어야 된다고 봅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벌써부터 시도하는 거 아니냐? 뭐 대통령실 일부 또 이제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근데 네. 우리가 차별화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 사업의 세계에서 신상이 나오잖아요. 신상이 그 잘 팔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? 차별화에 성공을 해야지 잘 팔립니다. 네.
그 전 제품하고 뭐 차이점도 없고 거의 비슷하다. 그럼 그게 똑같으면 뭐 그전 걸 쓰겠죠. 그게 잘 팔릴 리가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신상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한데, 그러니까 정치의 세계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, 저는 차별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. 적대적 차별화가 있고요. 예. 우호적인 차별화가 있다. 적대적인 차별화는 상대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 짓밟으려고 하고 그거를 거의 제로섬 게임으로 가져가려는 거라면, 우호적 차별화는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예. 그런 겁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유난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요.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실에서 우호적 차별화를 용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용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아예 차별화 자체에 선을 긋지 말고 네. 어떤 식의 차별화인지를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. 지금 지금 무조건 그러는 거군요. 예, 당장이 동반 하락하고 있으면 빨리 이거를 이 변곡점을 만들어 갖고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거기서 예. 좀 필요한 게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우호적 차별화 이거를 용산이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,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럴 좀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다. 문득 어제 한동훈 대표가 라디오 DJ로 변신하셔가지고 네. 팝송 선곡하셨던 리스트가 좀 떠오르는데 마지막 곡으로 비틀즈 노래를 선곡을 했더라고요. 예. 컴투게더. 예. 그게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입니까? 그렇죠. 같이 가자. 예. 그러니까 컴투게더. 근데 그 우리 한미 동맹 얘기할 때는 뭐 고투게더 아닙니까? 예. 뭐 비슷한 어감이라고 보는데,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그 운명 공동체인데, 거기서 항상 뭐 그 대통령실과 당이 싱크로율이 뭐 거의 100%에 가깝다.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안 되고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, 그런 점에서 우호적 차별화를 대통령실이 전략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본인들을 위해서도. 예. 사실 추석 연휴 직전에라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좀 출범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, 당 차원에서는요. 오히려 고위당정 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와 그 한동훈 대표 간에 좀 이견만 표출이 된 꼴이 돼버렸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요, 그 고위당정 그 출범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그 뭐라고 할까요? 그거를 좀 산통을 깼다고 그러나요? 예. 한덕수 총리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.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그래도 온건 합리적인 이런 분이라고 알려져 왔고, 실제 그랬고, 이제까지 그랬고, 근데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내년도 의대 정원 그거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논의는 할 수 있다. 논의 가능 얘기를 했는데, 그날 오후 1시에 고위 당정 협의회를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논의 절대 불가. 뭐 이런 그러니까요. 것들이 예. 알려지면서 그 다음 날 8개 의료단체가 낸 공동성명서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원망,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이 지금 시기상조다 참여는 그렇게 판단한 근거라는 게 그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. 사실 이게 의료계가 뭐 대화를 계속 거부하는 의료계도 문제긴 한데, 정부 안에서도 입장이 너무 다르고 말이 다르게 나오니까 이게 좀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.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연휴가 오늘로 끝나는데, 이 여야 의정 그 출범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. 네. 저는 이렇게 보고, 아까 이제 대통령 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니까 이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고 보고 해야 되는데, 지금 뭐 하루 사이에 뭐 사회수석 얘기 다루고 총리 얘기 다루고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. 추석 연휴 기간에 한동훈 대표가 꽤 의료계 인사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모르는 또 물밑에서 벌어지는 작업들은 있을 것 같은데,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협의체 출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?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그 분주하게 물밑에서 움직였고요. 의료계 의료 관계자들 대표성 있는 분들을 1대1로 뭐 이런 식으로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대화하고 설득하는 건데, 네. 기본 입장은 뭐 지난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밝힌 것처럼
의제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. 모든 의제를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. 뭐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자신이 정부를 설득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좀 제발 여기 들어와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거 국민이 제일 그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? 그걸 위해서 국민의 예. 건강을 위해서 네. 우리가 좀 그렇게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한동훈 대표가 기존에 얘기했던 입장에서 바뀐 게 없고 네. 2025년도 증원 규모도 테이블에 올릴 수 있으니까 들어와 달라. 네. 본인이 그걸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 보겠다 이런 거군요. 근데 의료계 요구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도 대통령이 일단 사과를 해야 된다. 그리고 사퇴 책임자로 지목된 세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.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이고 조규용 복지부 장관, 박민수 차관 뭐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경질성 인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대통령실의 이 인사 문제도 좀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? 근데 이게요, 의료계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온도차가 좀 있는데 이거를 뭐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 강경파도 일부 있습니다만 네.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이것도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얘기를 하자. 예. 얘기를 하자.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. 이게 꼭 그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게 해결되어야지만 대화의 그 논의 테이블에 나갈 수 있다. 이렇게는 하지 말자. 지금 그걸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. 예. 모든 거는 일단 협의체 안에 들어와서 네. 거기서 공식으로 좀 얘기 그렇죠. 제안을 해달라. 예. 일단 좀 연휴는 오늘까지인데 그 성과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골든 타임이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. 좀 정해놓으신 마지노선이랄까 이런 건 있습니까? 언제까지 참여만 설득하면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. 이게 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당정은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. 네. 왜냐하면 암만 정부에서 비상 대책을 뭐 실시하고 그런데 할지라도 이 의료 현장의 그 한계 상황, 지금 거의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. 이런 거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또 인내심이 지금 인내심조차도 거의 한계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료진들의 어떤 신체적, 육체적, 정신적 이런 상황도 참 거의 번아웃 상태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온 그렇죠. 상황이죠. 예. 네. 국민들의 인내심도 거의 좀 한계점을 향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. 예. 예. 여야 의정 협의체 어떻게 될지 이건 연휴 지나서까지 좀 지켜보겠고요. 아마 내일 국회가 다시 문을 열면 이 본회의의 어떤 법안들 상정하는 거 놓고도 여야가 설왕설래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이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. 추석 연휴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한 것이 여러 가지 공개가 됐어요. 뭐 추석 인사 영상에도 등장을 하고 개별적인 행보도 하고 있는데 이게 내일 특검법을 올리겠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요거 잘 됐다 하면서 엄청나게 좀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민주당에서 이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. 뭐 파렴치한 활동 재개로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. 이 말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근데 민주당이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예.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나오실 때가 아니다. 맞아요. 국민들을 더 자극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. 제가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 비판도 많이 했는데 네.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느낌이 같습니다. 여권 인사들이 보시기에도 네. 여사가 지금은 좀 활동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세요?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번 연휴 기간에 활동한 거 보면 뭐 은평구에 있는 장애아동 시설 가고 뭐 그거는 영부인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예. 이렇게 저도 이제 안테나를 세워서 여론을 들어보면 마포대교 순찰 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습니다. 비판적인 여론이 높고 네. 그다음에 추석 인사 동영상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좀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총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께서요.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.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민심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국민들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
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떤지. 그래서 그때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. 예. 이게 뭐 사정기관 컨트롤 타워 그 역할 아니다. 이게 시시각각 이 민심, 현장의 그 민심을 실시간으로 좀 파악하기 위해서. 네. 그런 게 이제까지 잘 안 돼서 예.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던 것 같다. 그래서 민심 반영, 실시간 민심 반영 그걸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한다. 분명히 그랬잖아요. 네. 도대체 민정수석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고 보니까 대선 공약을 번복하면서까지 신설한 민정수석실인데 예. 민심 전달이 오히려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지금 거의 5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예. 도대체 민정수석실이 뭐 민심 전달을 위해서 뭐 했다. 물론 이제 조용하게 대통령께 뭐 할 수도 있지만요. 최근에 나오는 이런 거 보면요.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공개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현장의 민심이 어떤지 그거 한번 좀 민정수석실에서 나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 대통령 부부께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어요. 예. 민정수석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일부러 그런 표현 쓴 것 같은데 본인이 여자 대통령 2명을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만든 대통령이라고 해봤자 박근혜 전 대통령 1명인데 사실 지금 대통령이 여사다 이런 민주당의 어떤 논리에 그걸 받아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듣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민정수석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런 상황인 걸까요? 통제 불가의 상황? 근데 이준석 의원이 일단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건 굉장히 좀 도를 지나친 표현이고 예. 자기 애가 강한 것 같아요. 네. 또 자기 스스로 본인의 자기 평가가 굉장히 좀 후한 것 같고 자기 애가 강해서 그런 식의 표현인데 정치권에서도요 그런 식의 표현 쓰면요 사람들이 조금 대화 안 하려고 그럽니다. 얼마나 잘났기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가 뭐 예. 이런 거고 근데 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거를 이제 뭐 김건희 여사를 본인이 대통령 만들었다. 그것도 좀 부적절한 얘기고. 그거는 전 논의할 코멘트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네. 하여간 여사님 관련해서 그 시중에 그 여론을 민정수석실에 제대로 파악해서 좀 전달을 했으면 합니다. 예. 내일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최상병 특검법 둘 다 본회의에 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 같아요.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말고는 딱히 뭐 막을 만한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. 없죠, 뭐 이거 예. 하다가 이제 또 강제 종료시키고 종료하고. 또 야당이 이제 강행 처리하면 또 거부권 행사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. 예. 그러면 또 이게 무한 반복이네요. 예, 특검법을 무한 반복이 두고도. 됩니다. 예. 방법은 좀 없어 보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라든지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또는 재판 관련해서 좀 그 어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게 꾸려져 있잖아요. 네.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도 탄핵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.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10월 자신의 1심 선고 이후 유죄 판결이 나면 위기가 찾아올 거 아닙니까? 예. 그 위기 관리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카바를 해주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닌가. 우군 만들기입니까? 그 전에도 역전으로. 뭐 김정숙 여사 뭐 인도 타지마 혼자 가고 뭐 이렇게 수사는 계속 돼 왔을 때 그때는 이렇게까지 세게 대응을 안 했거든요. 예. 근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1심에서 이제 차기 대선 못 나가는 형량을 받았을 때 굉장히 그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. 네. 리더십이. 예.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럼 당내에도 가장 그 세게 좀 이재명 대표와 다른 위치에서 흔들 수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? 친문 아닙니까? 친문. 그렇죠. 비명 친문 아닙니까? 네. 근데 문재인 대통령 건으로
강구하게 이제 스크럼을 짜놓으면은 그때 본인의 위기 관리에 그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. 저는 뭐 그런 포석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 특위가 연휴 이후에는 평산 마을도 직접 내려가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네.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런 이게 여권 일각에서는 방탄 동맹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지만 문재인 네. 전 대통령도 뭐 이런 식의 당 차원의 대응에는 좀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. 아니 본인 선을 긋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할 법도 한데 그냥 예. 뭐. 그게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문다희 씨가 뭐 SNS에 자주 뭐 글을 올리던데 이미 그 팩트와 법리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고 예.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어요. 문다혜 씨조차도. 네. 그래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거는 거기 이제 팩트와 법리에 자신이 있으면 내가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. 당에서는 좀 국정에 전념해달라. 전직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도움의 손길을 뿌리칠 리가 없죠. 예. 그러면 당분간 명문연대가 좀 진행이 되겠네요. 그냥 저는 된다고 봅니다. 공고하게 좀 가겠네요. 예, 된다고 보고 이게 이제 10월, 11월 뭐 그때까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양측의 이제 강성 지지층은 여전히 물과 기름처럼 융화가 안 되는 모습은 있어요.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, 이재명 대표 당사자들은 손을 맞잡고 여러 번 이제 만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게 아직도 좀 앙금이 안 풀린 것 같거든요. 요것 때문에 좀 갈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떤가요?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. 예,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무슨 뭐 섀도우 캐비넷을 뭐 만들겠다 뭐 그러면서 측근들에게 지시를 했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1심에서 안 좋은 판결이 나오더라도 자기는 대선 출마한다는 걸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있구나. 기정사실화하고 있구나. 예. 1심에서 출마 못하는 게 나오더라도 난 대선 출마 그거 절대 흔들리면 안 돼.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. 근데 그렇게 가서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는요. 정상적인 정치 스케줄로는 좀 어렵습니다. 네. 그러니까 2027년 3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려면 조기 대선으로 가야 돼요. 그런 점에서 이재명, 조국 두 대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요.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제 기소되고 재판에 회부되고 뭐 이런 그거를 하여간 거기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? 조기 대선으로 가서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. 네. 야권의 주요 인사들의 어떤 그 목표가 좀 일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그렇죠. 빨리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예, 방향으로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다 채우도록 하면 안 된다. 예. 그런 점에서 이재명, 조국, 문재인 이 세 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좀 일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일단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20일에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한 결심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. 이제 네. 검찰의 구형량이 나올 텐데 물론 선고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구형만으로도 좀 중형이 구형됐다라고 했을 때 영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. 말씀하신 대로 이미 밑자락을 이렇게 깔아놨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든 뭐 말든 간에 별로 이제 리더십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최대한 그렇게 해서 돌파하려고 할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투쟁 이것만 갖고는 이제 대중 투쟁의 어떤 불씨를 살리는 데는 좀 약하잖아요. 너무 개인 비리니까요. 네, 그러니까 예. 불쏘시개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자꾸만 계엄 떠드는 게 그때 가서 써먹으려고 또 떠드는 것 같아요. 미리 그러니까 그것도 한 자락 깔아두는 것 본인의 같아요.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네. 전 정권을 탄압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도 끌어들이고 뭐 계엄 그렇죠. 얘기도 꺼내들고 그렇죠. 특검법 계속 거부하는 것도 넣어가지고 네. 할 것 같다. 예. 국민의힘은 좀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? 근데 이 국민의힘이 계획에 대해서? 그러니까 예. 저는 이제 이재명 1심 유죄 판결 이후 전국은 크게 한번 요동칠 것 같고요. 장외 세력들이 있잖아요. 네. 주말마다 여기 그 서울역이나 뭐 시청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, 네. 그 사람들도 지금 이제 그때를 딱 디데이로 잡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예, 그들 세력의
그 목표는 그거죠. 어겐 2016년. 2016년 가을과 겨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그 성사시킬 수 있는 그 예. 대규모 대중투쟁. 예. 그게- 촛불 집회가 예. 시작된 뭐 그거죠. 그걸 꿈꾸고 있는 거고 뭐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다 그거를 위한 불쏘시개로 저는 지금 쓰고 있다.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예. 예. 알겠습니다. 신지우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